안녕하세요. 2023 대입 정시 모집 학생 학부모 대상 설명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2023 수능 결과 분석 및 2023 정시 모집의 특징을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경신고등학교 교사 김창묵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지난주에 아이들의 성적표를 받으셨죠. 근데 이 수능 성적표의 점수를 보고 사실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 결과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학생이나 학부모는 사실 없죠. 근데 이 수능 성적은 확정된 성적으로 대학에 그대로 점수가 반영되는 게 아니란 점을 먼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수능 성적표에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런 각각의 점수가 표준 점수 100분위 등의 점수가 인쇄돼 나왔지만은요. 실제 대학에서 합격자를 산출하는 성적 사정 과정에서는 이 점수는 영역별 반영 비율이라든지 내지는 변환 표준 점수의 또 산출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점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부풀려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부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약점을 보완하고 아이의 강점을 좀 더 확대시켜서 대학에 어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남아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받은 성적표를 가지고 대학별 환산 점수로 산출되기까지는요. 표준 점수나 백분위와 같은 활용 지표에 따라서 또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각각 영역의 영역별 반영 비율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의 이런 탐구 영역은 대학별로 점수를 별도의 점수 체계로 산출하는 방식을 활용한 대학들이 상당히 있는데요. 바로 변환 표준 점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이 변환 표준 점수는 아직 발표된 대학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숭실대가 먼저 발표를 했을 뿐 나머지 중상위권 대학들은 여전히 이 변환 표준 점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20일 정도까지는 발표될 걸로 추정이 되어지는데요. 그때까지 계속 우리 아이의 점수는 진화된다는 사실, 요거를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부모님들께서는 수능 성적표를 받고 그 성적표에 나와 있는 표준 점수, 백분위 점수를 합산해서 이 점수 가지고 어디를 가요 지금 고민하지만은요. 아직 점수가 확정되지 않았고 큰 틀에서 지원 가능권의 대학들을 찾으면서 우리 아이의 점수를 계속해서 진화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요거를 먼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 12월 달에 남은 정시 모집 일정을 보면은 지난주에 발표된 수능 성적표는 15일 날 수시 최초 합격자 발표가 되면서 이 성적에 대해서 고민을 좀 다른 각도로 해야 될 시간들이 있습니다. 15일 날 수시 모집 최초 합격자 발표가 난 다음에 3일간의 등록을 거쳐서 미등록자 충원 합격 기간이 26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충원 합격 마감이 이루어진 12월 26일 날 그 다음에 수시 모집에서 선발하지 못한 인원을 정시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수시 2월 인원 발표가 이루어지고요. 29일부터 1월 2일까지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고 이 전형 결과는 최초 합격자 발표와 그 다음에 미충원 인원 합격까지 2월 16일까지 계속됩니다. 대학별로 변환 표준 점수는 20일 정도까지 발표 예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변수들을 다양한 각도로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시 모집에서는 사실 점수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은요, 이 점수는 수능 성적표에 있는 점수 이외에 화면에서 보듯이 영역별 반영 비율이나 반영 지표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고요. 또 모집 인원이라는 면에서도 최초 모집 인원, 요강에 명시된 모집 인원 이외에 수시 모집에서 선발하지 못한 인원이 넘어오는 요 인원들도 또 변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시 모집 성적 산출 단계에서 성적 합격자를 발표하고서 복수 합격한 학생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충원 합격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거쳐서 충원에 따라서 충원 비율에 따라서 인원이 더 늘어나는 이런 효과들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점수나 인원 변수 이외에 당연히 수시 모집이든 정시 모집이든 이 선발 과정에서는 지원자들의 심리적 경향이 여러 가지 변수로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올해 같은 경우는 수능의 난이도가 지난해와 다소 달라진 점으로 인해서 이런 그 미적기하 선택한 친구들이 인문계 쪽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예상했던 점수보다도 합격선의 변화는 충분히 변할 수 있다는 것들도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주에 발표됐던 수능 결과의 내용들을 몇 가지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원 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체 응시 인원은 지난해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약 45만 명 가까이 되는 인원인데요. 이 정시 모집에서 변수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언론을 통해서 이미 여러 차례 보셨겠지만은 졸업생들의 숫자 내지는 수학 선택 과목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이런 집단의 증가 이런 것들이 변수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졸업생들의 인원을 찾아보니까요. 지난해보다 9,900명, 약 10,000명 정도가 증가했는데요. 졸업생들이 재학생보다 모두 다 성적이 다 우수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교육과정 평가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해마다 졸업생의 성적이 재학생보다 조금 더 우수한 건 맞습니다. 따라서 졸업생이 늘었다는 것은 상위권의 점수대가 좀 더 조밀해질 수 있지 않을까 추정해 볼 수 있고요. 확률과 통계보다도 미적분 기하를 선택한 응시 인원이 지난해 비해서 3.5%, 약 14,000명 정도가 증가했다면 확률과 통계 선택한 친구들보다는 미적분 선택한 친구들의 성적이 좀 더 우수하다라고 추정을 보면은 역시 상위권 집단이 조금 더 증가하는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요. 수학만큼 이렇게 그 집단의 성향이 두드러지진 않습니다만은 국어에서도 화법과 작문보다는 언어 매체 선택한 집단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봤을 때 언어 매체를 선택한 집단의 성적이 좀 우수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그 집단이 역시 규모가 좀 늘어난 지난해에 비해서 2만여 명 정도가 늘어난 걸로 봤을 때 점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을 나누는 것은 지금은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어쨌든 자연계 공학이나 자연과학 지원하는 친구들이 사회탐구보다는 과학탐구를 응시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과학탐구 응시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자연계 모집 단위 지원자의 이런 경쟁률이 다소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경쟁이 치열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사탐 선택한 친구들이 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외국어와 한문을 선택한 응시한 인원이 다소 늘어난 것은 서울대 인문계열에 지원할 수 있는 수험생들의 이런 잠재적 범위가 좀 더 커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연계 집단 그리고 졸업생 집단의 강세가 다소 두드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목별로 보면은 지난해 국어가 가지던 영향력에 비해서 올해는 수학의 영향력이 다소 커지는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1등급 컷에서 만점까지의 구간이 얼마나 벌어졌느냐를 통해서 변별력을 조금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지난해 국어는 만점에서 1등급까지 구간이 18개 구간이 있었는데 올해는 8개 구간으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어에서의 이런 점수가 촘촘해지면서 국어에서 좀 더 우수한 점수로 뭔가 나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여지가 다소 줄어드는, 그러니까 국어의 변별력이 다소 줄어들었다 볼 수 있고요. 수학은 지난해에 비해서 1등급에서 만점까지 구간이 다소 벌어짐으로써 수학의 변별력이 좀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국어의 변별력이 수학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올해는 거꾸로 국어의 변별력이 다소 낮아지면서 수학의 변별력이 커지는, 이게 인문계 모집단이든 자연계 모집단이든 수학의 영향력이 지난해보다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영어는 절대평가기 때문에 사실 우리 수험생 친구들이 특히 재학생 친구들이 다소 좀 덜 이렇게 중점을 두는 경향성이 좀 없잖아 있죠. 지난해에 비해서 1등급 비율은 다소 늘어났습니다만은 2등급, 3등급의 숫자는 다소 줄어드는 걸로 봐서 이 최상위권의 영어가 1등급이어야 됩니다라는 요 성적대 이외에 2, 3등급대 성적대에서는 변별력이 다소 높아지겠죠. 2, 3등급의 숫자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영향력이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올해 수능에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모두 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은 탐구에서 사회탐구의 난도가 올라가면서 사탐과 과탐의 유불리가 다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는 원점수 만점에 따른 표준 점수의 크기를 사회탐구 9과목, 과학탐구 8과목의 평균을 비교해 봤을 때 사회탐구는 만점을 받은 요 과목들을 평균 냈을 때 66점이었고요. 과탐은 71점으로 5점 차이가 났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 차이가 많이 줄어들어서 사탐과 과탐의 최고점 언저리에서의 표준 점수 차이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사회탐구 영역에서 선택자가 많은 생활과 윤리 그리고 사회문화를 선택한 요 두 과목을 합쳤을 때 표준 점수가 134점, 반면에 지난해 생명과학 1, 지구과학 1, 요 두 과목의 만점 표준 점수를 합쳤을 때 146. 그러니까 만점 구간을 봤을 때 사탐 집단과 과탐 집단은 적어도 12점까지 차이가 나는, 이제 최대 12점까지 차이가 나는 이런 분포를 보였는데 올해는 사회탐구, 과학탐구의 이런 유불리가 줄어들어서 인문계 쪽으로 지원하는 미적기하 집단의 이런 경향성에 조금은 영향을 줄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국어, 수학에 비해서 탐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감안하면, 특히 인문계 쪽에서, 자연계보다도 인문계 쪽에서 사회탐구의 비중이 다소 낮은 걸 감안하면은 과탐에 비해서 사탐의 분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라고는 하지만은 미적기하 집단의 친구들이 인문계 쪽으로 지원하는 경향성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큰 영향을 주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다소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과탐 지난해는 미적기하 선택한 집단의 이 미적기하 점수가 확동보다 좀 유리해서, 그리고 과탐도 사탐보다 유리해서 전체적으로 자연계 성향의 친구들이 인문계 쪽 모집 단위로 지원하는 경우에 점수가 수학과 과학에서 다 유리한 것을 가지고 인문계 쪽 모집 단위 지원하는데 메리트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과탐의 메리트는 다소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학이 강세인 점을 감안하면은 이런 미적기하 집단이 인문계 쪽으로 지원하는 경향들은 올해도 여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이런 각각의 경향성들은 각각의 점수가 총점으로 조합될 이 분포를 구분해 보는 게 올해 우리 수험생들의 지원 경향을 추정해 보는 자료가 될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자료는 지난해 국어, 수학, 탐구의 표준 점수별 도수 분포입니다. 즉 가로축이 표준 점수 분포고요. 세로축이 도수인데요. 파란색 그래프가 가리키는 것은 미적기하 과탐을 친 집단의 표준 점수 분포를 그려본 거고요. 붉은색 그래프는 확률과 통계 선택한 집단의 도수 분포입니다. 파란색 그래프가 빨간색 그래프보다 점수가 대체적으로 높다라고 하는 걸 추정해 볼 수 있죠. 특히 이 구간에서 보면은 확률과 통계 선택한 집단보다 미적기하 선택한 집단의 점수 차이가 점수가 우수하다는 걸 볼 수 있죠. 바로 이런 결과가 미적기하 선택한 친구들이 인문계 쪽으로 넘어오는 이런 경향성을 낳았습니다. 그럼 올해는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서의 이런 점수 변화를 등급대별 인원수로 비교해 보면요. 국어, 수학의 1등급, 국어, 수학, 영어의 1등급이 증가하고 과탐도 1등급 때는 증가했습니다. 어차피 응시 집단의 4%가 1등급, 누적 11%가 2등급이라고 한다면 시험 난이도와 상관없이 1등급의 인원수는 거의 비슷하고 2등급 대 인원도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요. 시험의 난도가 낮아서 동점대 1등급 컷 구간에 동점자들이 많이 몰려있다라고 한다면 그 동점자들도 모두 같은 등급을 부여하기 때문에 시험의 난도가 다소 낮아지면은 동점자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등급 간의 인원이 4%, 11% 이렇게 딱 기계적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올해는 시험의 난도가 다소 낮아졌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걸로 봤을 때 1등급 대 인원이 늘었어요. 특히 과탐의 인원이 늘어났죠. 수학에서의 1, 2등급 전체 숫자가 늘어나고 이 1, 2등급의 숫자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수학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은 학생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인문계 쪽 확률과 통계 선택한 친구들보다는 미적 기하를 선택한 친구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했었죠. 결과적으로 이런 그래프가 추정이 되어집니다. 이 자료는 평가원이 발표한 공식 자료가 아니고요. 표본 자료로서 서울중등진학지도연구회에서 표본 자료로 모아온 자료를 미적 기하 선택한 집단과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집단의 표준 점수 도수를 비교해 봤습니다. 지난해와 그래프가 비슷한 모양새를 보이죠. 그렇지만 이 구간대를 보면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친구들보다 미적 기하 선택한 친구들의 집단 성적 인원수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지난해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지만은 그러나 일부 구간에서는 미적 기하 선택한 친구들의 점수가 우수하다, 즉 우수한 아이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상위권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지원이 가능한 330, 40점 구간대까지 미적 기하 점수 받은 아이들이 좋은 점수를 받은 아이들이 더 많다는 걸 감안한다면은 중위권 쪽에서의 이런 미적 기하 집단의 인문계 쪽으로 넘어오는 이런 지원 가능성도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요. 최상위권의 점수는 조금 더 조밀해진 경향성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 수학에서는 4점 단위로 표점 4점 단위로 원점수 4점에서 표준 점수도 4점 구간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점수가 뭉쳐 있었죠. 근데 그거를 작년에는 국어가 점수가 합해지면서 국어가 이렇게 잘게 구분해 주는 이런 경향성이 있는데 올해 국어의 난도가 낮아지면서 점수 뭉침 현상이 심해지고 상위권에서의 점수 분포는 좀 더 조밀해지고 그에 따라서 눈치 경쟁이 다소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눈치 경쟁이 심해진 상황에서는 지원 단계에서 단순하게 표점 합, 백분위 합으로 지원 가능권을 가늠해 보는 것이 아니라 대학별로 각기 다른 대학별 환산 점수를 참고해서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 센진학에서 자료로 제시하는 이런 누적비를 활용해서 진학 계획을 세우는 것이 그 어느 해보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중등진학지도연구에서 발표한 단순 표점합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의 약대 지원 가능권으로는 단순 표점으로 390점 그리고 중상위권 대학에서 건국대, 건대, 동대 수준의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370점대 후반 정도로 예상을 하고요. 서울 시내 인문계열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단순 표준 점수로 350점, 자연계열로 지원하고자 한다면 348점, 거의 350점 정도. 그래서 단순 표점으로 한 350점 정도면 서울 시내에 있는 인문자연 모집단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단순 자료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 단순 표점합의 자료일 뿐이지 대학별 환산 점수는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능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그렇다면 이 수능 점수 결과를 바탕으로 점수를 가지고 대학이 점수를 산출할 때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활용 지표라든지 영역별 반영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이 대학마다 다르죠. 바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보실 거는요. 반영 지표가 이런 유불리의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백분위를 반영하는 방법과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지는데요. 반영 지표 방법은 2021학년도에 비해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국민대가 화면에서 파란색으로 표시한 국민대가 지난해 백분위 반영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표준 점수 반영한 것 이외에 반영 방식은 이전 연도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중상위권 대학으로 분류될 수 있는 국민대, 과기대, 광운대, 숭실대, 세종대 등등의 대학에서는 물론 개인마다 선호도가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실제 합격 점수 차이는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들은 백분위 반영하는 경우와 표준 점수 반영하는 거에 따라서 지원자의 유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호도가 비슷한 대학인 경우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수험생의 점수가 백분위 반영과 표준 점수 반영의 유불리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래요. 그럼 표준 점수 반영과 백분위 반영이 뭔지를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점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런 궁금함을 가지시겠죠? 화면을 보실까요? 이거는 올해 사회탐구 영역에서 원점수 40점. 원점수 40점이라고 한다면은 탐구가 2, 3점짜리 인점을 감안하면은 뭐 4개 내지는 5개 정도 틀린 잘한 친구입니다. 근데 이 원점수 40점의 결과가 대학이 발표하는 기준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택자가 많은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를 보실까요? 동일한 원점수 40점인데 백분위 점수 기준으로 보면은 생활과 윤리는 89점, 사회문화는 91점. 아니 원점수가 똑같은데 왜 백분위 차이가 나요? 백분위 점수는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동점자가 많이 뭉쳐있는 구간에서는 점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비록 동일한 원점수라 하더라도 백분위 점수가 달리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표준 점수 반영은 63점으로 동일합니다. 즉 동일한 원점수의 원점수 백분위가 모두 다 동일한 것이 아니라 점수 구간에 따라서 동일한 원점수에서도 표준 점수 백분위의 점수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은 원점수 40점에서 백분위 반영하는 경우에 사회문화가 좀 더 유리할 수 있고 반면에 생활과 윤리는 사회문화에 비해서 2점 차이가 날 수도 있는 2점 차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환산 점수로 계산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정시에서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도 합격 불합격이 갈리는 점을 감안한다면 선호도가 비슷한 대학에서 표준 점수 반영과 백분위 반영은 이렇게 차이가 분명히 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죠. 백분위 점수가 비슷한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선택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은요. 올해 사회탐구에서 난도가 가장 낮았던 과목이 동아시아사고 난도가 비교해서 높았다라고 하는 게 정치와 법입니다. 만약에 동아시아사와 정치와 법 두 과목을 비교한다면요. 동일한 원점수 40점에서도 동아시아사는 백분위 점수가 70점밖에 안 되고 정치와 법은 92점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서로 경쟁하는 친구가 두 과목을 각기 다른 과목을 선택했다라면 백분위 점수에서 환산 점수 이전에 단순 백분위 점수에서 22점이 차이가 납니다. 반면에 만약에 표준 점수 반영하는 대학으로 간다면 58점과 65점에서 7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점수로 가면은 동아시아사 선택한 친구가 표준 점수로 반영하는 대학 가면은 7점만 불리한 점수를 안고 가면 되는데 백분위 반영하는 대학으로 가면요. 22점이 불리합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바로 수능 점수 산출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이런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 반영 지표에 따라서 유불리가 이렇게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점 보셔야 되겠고요. 변환 표준 점수는 표준 점수의 유불리를 다소 조정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은요.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거는 표준 점수를 변환시킨 것이 아니라 백분위 점수를 기준으로 다시 산출한 가공된 표준 점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만드느냐고요?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이 표준 점수가 달라지죠. 그런데 동일한 백분위면은 동일한 표준 점수를 부여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만든 점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영으로 표시한 백분위 96점의 점수들을 보면요. 시험 난이도가 낮았던 동아시아사는 65점밖에 안 되고요. 반면에 정치와 법은 68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 내에서. 그렇다면은 이런 시험 난이도에 따른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서 동일한 백분위의 8개 과목 과탐, 9개 과목 사탐의 평균을 내서 그 점수를 표준 점수로 쓰자.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화면에서 보시면은 생활관리 67, 윤리와 사상 68, 65, 66 이런 점수를 더해서 평균 내는 점수가 바로 표준 점수가 변환 표준 점수가 되는데요. 그런데 동아시아사나 아니면은 정치와 법, 사회문화 이런 거는 거기가 빈칸이잖아요. 그때 빈칸은 위 점수와 아래 점수의 사이 점수를 부여를 하고 그 점수를 평균 낸 점수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백분위 96점에 따른
이 변환 표준 점수는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와 상관없이 66.42를 부여합니다. 그러면은요, 난도가 높았던 정치와 법을 비교해보면, 정치와 법은 표준 점수보다 점수가 깎이는 결과, 또 난이도가 낮았던 동아시아사는 원래 받았던 표준 점수보다 점수가 올라가는, 즉 시험 난이도에 따른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서 따로 산출한 점수가 바로 이런 변환 표준 점수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100분위에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와 상관없이 각각의 표준 점수를 평균 낸 변환 표준 점수를 산출한 대학들도 있어요. 이렇게 변환 표준 점수를 산출한다고 하면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른 이런 유불리는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사탐의 변환 표준 점수 따로 산출, 과탐의 변환 표준 점수를 따로 산출하다 보니까 사탐과 과탐 간의 점수 차이는 존재합니다. 어쨌든 이런 산출 방식은 과목 간의 유불리는 다소 없앨 수는 있죠. 그러나 백분위 점수 내지는 표준 점수 산출해서 반영하는 경우는 점수 조정 방식이 없으니까 최초의 점수에서 유불리가 그대로 나타나죠. 따라서 내 점수가 탐구에서 백분위 점수나 표준 점수가 불리해요라고 한다면은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환 표준 점수 산출 방식은요, 일반적으로는 동일한 백분위 점수의 각각 과목의 표준 점수를 평균 낸 점수를 쓰기는 하는데, 요 점수 산출을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게 산출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연세대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반적인 방식으로 점수를 산출했었고요. 이렇게 점수를 산출하다 보니까 지난해 과탐의 난도가 좀 높았죠. 표준 점수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과탐의 변환 표준 점수, 사탐의 변환 표준 점수를 비교해 보면은 과탐의 변환 표준 점수가 100분위 90까지는 다 높아서 자연계 과탐의 변표 점수가 더 우수했었는데요. 근데 성균관대는 과탐의 이 표점 자체가, 표준 점수가 과탐 점수가 높다라고 하지만은 사탐, 과탐의 변표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사탐의 점수를 일방적으로 3점에서 3.7점까지 유리하게 점수를 조정을 했고, 그렇지만 이렇게 조정을 하더라도 사탐 내에서의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는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탐 과목에서 각각의 과목의 평균 점수를 산출하고 그 점수의 크기를 조정하는 것이지 어떤 과목은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이 사탐 과목에서 유불리는 존재하지 않는데 사탐과 과탐 두 개의 과목을 비교할 때는 사탐 과목의 점수를 더 부여함으로써 과탐의 점수가 다소 낮아지는 결과가 됐었고요. 작년에 성균관대는 이전 연도 지원자들의 합격자들의 성적대가 100분위는 보통 90점 정도 전후였는데 이 구간 내에 사탐 과목이 과탐 과목보다 불리하지 않게 점수를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점수를 조정하다 보니까 자연계 친구들이 인문계 쪽으로 넘어오는 비율이 작년에 성균관대는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비슷한 대학에 비해서 낮았습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성균관대 지원한 교차 지원한 비율이 타 대학에 비해서 낮았던 것은 바로 이렇게 변환 표준 점수 조정을 통해서 사탐과 과탐 간의 이 점수를 조정하는 이런 방식을 택해서 자연계에서 인문계로 넘어오는 비율이 적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대학들이 지난해 성균관대 그리고 중앙대 인문계열 이와 같은 방식을 취했었고요. 동국대는 이렇게 사탐의 모두 점수가 다 우수하게 주지는 않았어도 사탐과 과탐의 점수를 다소 조정하는 이런 걸 했습니다. 설명이 좀 복잡하긴 한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00분위 점수, 표준 점수 자체가 선택한 과목에 따라서 유불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수능 점수 산출해서 어쩔 수 없다. 그런데 만약에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유불리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요 점수를 100분위 점수, 표준 점수를 조정하는 방식이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게 있고 대학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대학에 따라서 나의 점수가 유리해질 수도 있고 불리해질 수도 있는, 유리해지기보다는 덜 불리해지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학이 발표하는 모든 대학이 아닙니다. 중상위권 대학이 발표하는 이런 변환 표준 점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다면 나의 점수의 불리함이 다소
이렇게 커버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다는 것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점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영역별 반영 비율입니다. 앞에서의 이런 그 활용 지표보다도 이 반영 방법에, 영역별 반영 방법에 따라서 점수의 크기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똑같이 그냥 균등하게 반영합니다. 그럼 25% 반영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반영하는 대학은 교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수학을 좀 더 반영할래요? 국어를 반영할래요? 그러면 반영 비율에 따라서 총점의 크기가 당연히 달라지겠죠. 화면을 보시면은요. 지난해 몇몇 대학의 그 합격 등록자들입니다. 등록자들의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요 크기가 어떤지를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영어는 등급으로만 산출되긴 하지만은 요거를 100분위 점수로 다시 가공해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 차지하는 비중을 그래프로 시각화해 봤습니다. 먼저 서강대의 오른쪽의 표를 통해서 서강대는 국어, 수학, 탐구, 영어는 감점을 하고 수학의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죠. 그럼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은 서강대는 지원한 학생들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영어는 어차피 감점이니까 영어가 다소 점수가 낮은 친구가 지원했을 거고, 두 번째는 수학이 우수한 친구가 지원했겠죠. 그러면은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수학이 우수한 거는 기본적으로 맞겠습니다. 그런데 수학도 우수한 것이 아니라 수학이 우수한 친구들이 간다면은 상대적으로 탐구가 낮은, 점수가 낮은 친구들이 갈 가능성이 높아요. 수학도 우수해요, 다른 것도 우수해요 그런다면은 서강대와 선호도가 높은 대학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숫자상으로 보면은 그 수학이 43.3%, 탐구가 20%, 뭐 탐구도 꽤 비중이 높네요라고 하지만은 그런데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다 보니까 수학이 우수하고 다른 과목이 다소 낮은 친구들이 갔던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거를 찾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서강대 같은 경우는 그래프상에서 수학이 가장 점수가 우수한 것이 눈에 띄지만은 상대적으로 탐구의 탐구의 성적은 상당히 낮습니다. 서울시립대를 보시면은요, 서울시립대는 탐구가 한 10% 정도 지난해 반영됐었는데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의 사례를 보면은 탐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요강상에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이런 반영 크기를 통해서 여기는 뭐 당연히 수학 비중이 높겠네 라고 보는 거 이외에 수학만 낮은 애들이 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강대 수학 반영 비율이 높다라고 해서 수학 잘하고 다른 것도 잘하는 게 아니라 수학도 잘하고 다른 거 잘하는 애들은 상위권 대학으로 넘어가고, 여기 서강대는 수학은 잘하지만 어느 한 영역이 다소 아쉬운 점수를 받은 친구들이 갈 수 있는, 바로 이거를 보면서 어떤 한 영역이 우수하다라고 하면은 모두 다 우수하면 그거보다 상위권 대학으로 갈 거고, 요 대학은 우수한 영역을 활용할 수 있는 요걸로 가는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 중앙대 같은 경우는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사회상경 계열과 수학 반영 비율이 다소 낮은 인문 계열로 나눠짐에 따라서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사회상경 쪽에서의 탐구 비중과 수학 반영 비율이 다소 낮은 인문계 쪽에서의 탐구 비중을 보십시오. 다르죠. 요거를 바로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자료는 전년도 입결 자료는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 다 공개되어 있고, 어디가에 공개되어 있는 모집 단위별 점수를 대학별로 평균 낸 점수입니다.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봤을 때 서강대 탐구가 좀 약해도 되네, 중앙대 사회상경 탐구가 약해도 되네. 그러나 전제 조건 수학이 좋아야 됩니다. 한양대는 수학이 그렇게 상경계보다는 높진 않지만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골고루 비슷해야 되고요. 한양대 상경계열은 수학이 극단적인 상위권의 점수 분포를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이죠.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의 수학 반영 비율이 10%가 차이 나요. 근데 이 10% 차이가 수학에서의 비중뿐만 아니라
탐구까지의 비중의 이런 점수도 분포로 보여주는.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참 보시면서 내 아이의 점수가 어떤 영역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 영역을 많이 반영하는 대학으로 가겠다라는 것은 기본이지만은 상대적으로 그 반영 비율이 높음에 따라서 또 다른 영역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을 수도 있겠네. 이런 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문계 쪽 친구들은 먼저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서 수학의 반영 비중이 어느 정도 돼요를 봐야 되는 거고, 자연계 쪽에서는 탐구의 비중을 보는 게 좋습니다. 화면에서 푸른색으로 보여지는 거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반영 비율을 퍼센테이지로 표시한 거고요. 오른쪽에 주황색 표시줄은요, 국어를 1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수학이나 영어 탐구가 어느 정도 비중이 돼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전문적으로 자료를 만드는 선생님들이나 보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실 수도 있지만은 이런 자료를 제가 보여드린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우리 아이가 지원하는데 뭔가 전략을 세울 수도 있겠네. 이것이죠. 혹시라도 지금 단계에서 우리 어머님들은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총점 점수를 가지고 온라인상에서 모의 지원 사이트에 지원을 하고 단순하게 모의 지원했는데 칸이 무슨 칸이 몇 칸이에요. 이런 쪽에만 관심을 가지셔서 지원했더니 합격할 것 같대요. 지원했더니 힘들대요. 이런 걸 따지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모의 지원은 당연히 지원자들의 지원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모의 지원은 어디까지나 모의 지원이지 실 지원이 아닙니다. 지원자들의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이지 모의 지원을 해서 합격시켜 준답니다. 합격증 보내준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지원 경향성을 찾아보는 모의 지원을 가지고 지원 전략의 전부로 세우시기보다는 모의 지원도 참고를 하시되 이와 같이 영역별 반영 비율, 전년도 합격자 경향성을 통해서 이 점수대 이렇게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요게 아쉽고 요게 강점인데 요거를 살린다면은 전년도 지원한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지원했을까? 요거를 비교해 보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모의 지원 자료를 활용하시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계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학은 기본적으로 우수하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은 한양대부터 시작해서 숙명여대, 동국대까지의 영역별 반영 비율을 표시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수학 반영은 다 높은 편이죠. 일부 탐구 반영 비율이 낮은 서강대, 숙명여대, 상명대, 동국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수학은 잘하긴 하지만 탐구가 좀 아쉬워요 라는 친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결과적으로 인문계 쪽에서는 수학이 우수하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많고, 그러나 일단 인문계 쪽에서 국어는 기본적으로 일정 수준의 점수는 돼야 된다. 자연계 쪽에서는 수학이 일정 수준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탐구가 다소 유불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즉 자연계 쪽에서 수학이 좀 약하면은 대학을 좀 바꿔야 되는 이런 전략을 세울 수도 있고요. 영어는 절대평가로 평가가 되어지고 또 영역별 반영 비율에서도 상대적으로 국어나 수학에 비해서 비중이 낮습니다. 그런데 올해처럼 국어의 변별력이 낮아지고 또 점수의 총점 분포가 조밀해질 걸로 추정한다면은 영어와 탐구에서 의외로 변별력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영어는 절대평가이긴 하고 등급간 비율이 낮기는 그렇지만은요, 합격자들의 분포보다 적어도 내 성적대가 밀리는지 여부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에서 지난해에 어디가에 공개되어 있는 70% 컷을 기준으로 합격자들이 2점대 초반입니까? 1점대 후반입니까? 이런 평균 70% 합격자들의 성적대를 보고 그것보다 유리 분리를 따져야 되는 겁니다. 즉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합격자 70%의 영어 등급이 1.8등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화여대 지원하는 친구라고 한다면은 2등급이어도 그렇게 크게 불리하진 않지만 1등급이면 유리합니다. 그러나 3등급이면 많이 불리합니다. 따라서
그 합격자들이 주로 분포되어 있는 구간을 살펴보고 내 점수에서의 유불리를 따져봐야 되겠죠. 화면의 오른쪽에서 서울시립대 작년에 자연계는 70% 합격자들의 영어 성적이 2.4등급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2등급 정도로 간다면 불리함이 없고 3등급도 다소 불리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많이 불리하진 않죠. 따라서 시립대 지원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1등급여야가 아니라 2, 3등급에서 유불리를 따져보는 이런 것들. 그래서 영어 등급 간 차이 점수는 모든 대학에서 1등급과 2등급 차이, 2등급과 3등급 차이를 구분해 보기보다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그 성향, 그 영어 성적을 보고 차이를 비교해 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난해 고려대 서서문학과 지원자 사례인데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국어 수학의 성적이 똑같은데요. 탐구가 불리했던 친구가 변환 표준 점수로 적용으로 인해서 탐구의 불리함이 줄어들었는데 영어 1등급과 2등급의 급간 차이가 3점이었는데 바로 영어 한 등급으로 탐구 100분이 10점의 불리함을 극복한 사례. 그래서 변환 표준 점수의 영향이 크지만은 영어가 마지막에 그 변수로서 0.91점의 이 차이를 만들어낸 거는 영어의 등급이었었다라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영역별 반영 비율 중요합니다. 올해 특히 주목해야 되는 것은 화면에 보이는 4개 대학들입니다. 영역별 반영 비율이 바뀐 대학들입니다. 영역별 반영 비율이 대학마다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국민대는 수학이 강화됐고 시립대는 인문, 자연을 세분화시켜서 수학과 탐구 그리고 국어 요 반영 비율을 각기 달리한 좀 다소 복잡한 전형 방법을 택했고요. 서울여대는 올해 신중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영역을 반영하다가 올해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우수 영역 3개 방역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합격점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성균관대는 수학 반영비를 낮추고 탐구를 높인 인문계 쪽과 수학 반영비를 낮추고 국어 반영비를 높인 자연계 쪽의 이런 전형 방법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방법들의 변화는 바로 우리 수험생들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모두 다 잘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보다는 이 영역이 다소 아쉬워요 이런 친구들이 바로 이런 영역별 변화 사례를 반영 방법의 변화 사례를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도 이 합격자 석차에 영향을 주죠. 점수는 바로 점수 산출 과정에 영향을 주지만은요. 정시에 합격자를 산출하는 거는 점수를 몇 점에서 이렇게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 중에서 상대적으로 몇 번째 성적이냐. 그렇다면 이 지원자의 성적은 모집 단위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최초 모집 인원보다 수시에서 2월된 인원이 늘어났어요. 할 때 인원이 커지는 효과도 있고 또 추가 합격, 충원 합격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인원이 확대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모집 인원 변화도 보셔야 되는데요. 올해 모집 인원이 변화된 대학들의 이런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서울대, 중앙대, 숙명여대의 모집 인원 확대 폭이 비교적 큰 편이고 특히 중앙대 모집 인원 규모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군이 오히려 줄고 가군과 나군이 늘어났다는 점은 다군보다는 가군과 나군에서 뭔가 그 합격의 그런 그 가능성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본다면 중앙대 같은 경우는 전략을 좀 다시 짜야 되고요. 중앙대는 학부 모집, 즉 그 단과대 모집으로 모집하던 방식을 학과 모집으로 바꾸면서 중앙대는 모집 인원 변화, 그 다음에 모집 방법 변화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2월 인원은 수도권 대학에서의 2월 인원은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비수도권 대학은 70% 이상의 인원이 최초 모집 인원보다 늘어난, 그러니까 이거는요 최초 모집 인원은 한 3만 명이었는데 2만 명이 늘어나서 최종 5만 명이 됐어요라고 70%가 늘어난, 사실 엄청나게 크죠. 수도권 지역보다는 그 지역 소재 대학들의 이런 2월 인원이 크기 때문에 요거는
수시 충원 합격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대학별로 발표되는 자료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12월 26일에 충원 합격 후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수능 난이도에 따라서 수능 최저 충족률이 인문 자연의 그 계열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충원 합격 발표 끝난 다음에 대학별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단계에서 경쟁률은 사실은 그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이 경쟁률이 활용하기가 좀 애매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올해 29일부터 시작한 정시 원서 접수는 29, 30, 31일 3일간의 원서 접수 마감하는 서울대와 연세대가 있지만은 나머지 대학들은 1월 2일까지 5일간 원서 접수를 진행하는데요. 지난해의 원서 접수 경향을 보면은요. 지원자 전체 절반자의 절반 정도가 원서 접수 마지막 날, 그것도 오후에 지원하는 경향성들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자의 절반이 마감일 오후에 지원하기 때문에 경쟁률을 가지고 뭔가 분석하는 게 쉽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군이었었던 중앙대와 홍익대를 제외하고는 마감일 오전까지 2대1 경쟁률이 안 됐는데 최종 6대1까지 가는 거의 반 이상이 지원하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원서 접수 마지막 날 오후, 원서 접수 마지막 날은 아침 9시나 10시 그 경쟁률 발표하고 1시나 2시 발표하고 3시간, 4시간 동안 깜깜이 상태였다가 최종 6시 마감 발표만 하죠. 그러면 점심때 그 지원자 경쟁률 발표하고서 그 다음에 지원한 비율이 얼마가 돼요? 라는 비율을 따져봤더니요. 주요 대학들은 50% 이상, 연세대는 작년에 70% 이상이 마지막 날 원서 마감일 오후에 지원했다. 라고 본다면 경쟁률을 보고서 여기 경쟁률 높아요. 여기는 안 되겠네요. 여기 경쟁률이 낮아요.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사례로 작년에 연세대는요. 15개 모집 단위가요. 마감일 오후까지 2시까지 미달이었습니다. 근데 그 미달인 상태에서 낮게는 3.5대 1, 높게는 8.8대 1까지 올라간. 그러니까 경쟁률을 활용한 지원 전략은 일단 그렇게 2, 3년 전보다 작년부터는 쉽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지원 단계에서 이 모집 인원의 규모를 그래도 뭔가 좀 확대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거는 충원율이 높은 대학의 사례를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충원율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고요. 충원율이 높다라고 해서 합격선이 무조건 낮아지고 충원율이 낮다라고 해서 합격선이 무조건 뭐 낮아지지 않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충원율이 높은 대학, 충원율이 높은 모집 단위는 해마다 반복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과 충원율이 낮은 경우와 충원율이 높은 경우에 따라서 합격선의 차이가 있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지난해 동국대 역사교육과와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사례를 비교해 보니까요. 동국대 역사교육과는 충원율이 비교적 낮았습니다. 서강대는 충원율이 비교적 높았어요. 두 사례를 통해서 합격 점수의 분포를 비교해 보니까 충원율이 비교적 높지 않았던 동국대는요. 맨 꼭대기 점수와 맨 아래 충원 합격 끝자락 점수의 점수 차이를 비교해 보니까 한 7점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충원 합격자가 많았었던 서강대 같은 경우는 꼭대기 점수와 맨 아래 점수 차이가 상당히 한 15점 정도 차이 난. 이게 반드시 뭐 충원율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어쨌든 충원율이 낮은 것보다는 충원율이 높은 모집 단위는 합격선이 내려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럼 그걸 어떻게 찾아보냐고요? 어디가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은 전년도 합격선뿐만 아니라 충원율 경쟁률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충원 합격자가 비교적 많은 모집 단위에서의 가능성을 한번 좀 노려볼까? 이런 것도 전략을 한번 포함시켜 보시고요. 아무래도 우리 학부모님들의 관심은 바로 이 교차 지원의 경향성이 지난해보다 어떨 것이냐라고 하는데 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출제 경향과 아이들의 점수 취득 이런 현황을 추정해 볼 때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아까도 보여드렸던 이 화면이죠. 이렇게 확률과 통계 선택한 집단과 미적기가 선택한 집단의 점수 차이가 남으로써
넘어오는 학생들이 생기게 되는데 올해는 조금 더 교차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경향성들이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 교차 지원은 주로 어떤 대학에서 많이 일어날까요? 그랬더니 여기 교차 지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연계 가려고 했던 친구가 자연계 지원하기보다 저는 대학을 골라서 제가 원하던 학과는 아니어도 대학 들어가서 이중전공이나 복수전공이나 전과 같은 거를 택해서 방법을 택해서 가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따라서 교차 지원은 대학의 선호도와 당연히 상관관계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이런 저희 서울시교육청 센진학의 표본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미적기하 선택한 친구들이 확률과 통계 선택한 아이들이 주로 많이 가는 이런 인문계 쪽 모집단이 얼마나 갔어요? 평균치입니다. 대학 선호도와 상당히 관련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인문계 쪽 친구들 중에서는 점수가 좋은 애들이 이렇게 넘어온다라고 했을 때 어디로 많이 넘어오고 어디로 덜 넘어올까? 이게 필요하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차 지원은 영역별 반영 비율을 통해서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모집단이 높은 계열 쪽으로 많이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면에서도 이렇게 국어서 화면의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바로 수학의 반영 비율을 숫자화한 겁니다. 한양대 상경계열은 수학이 40%, 인문이나 어문은 수학이 30%. 당연히 상경계열 쪽에 이 미적기하 선택한 수험생들이 넘어온 비율이 높은 게 보이시죠? 보실 수 있습니다. 한양대 상경, 중앙대 사회상경, 경희대 사회, 건국대 사회, 동국대 사회 계열 다 마찬가지로. 연세대나 고려대는 일단은 선호도가 높은 대학이다 보니까 계열 상관없이 집중한 현상들이 보이고요. 서강대나 시립대는 수학 반영 비율 자체가 계열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수학 반영 비율이 높다 보니까 특정 계열의 이런 집중 현상은 적었습니다. 따라서 인문계 쪽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자료도 한번 같이 참고해 보실 만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난해 경희대의 입결 자료를 보면은 바로 이런 미적기하 선택한 친구들이 인문계 쪽으로 넘어왔을 때 이 점수 차이가 크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경희대 인문계열 모집단이 사회계열 모집단을 구분해서 국어, 수학, 탐구의 이런 합격자 70% 성적과 평균 70% 성적을 비교해 봤습니다. 평균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안 나요. 인문계열 86, 사회계열 88, 평균 100분의 1은 2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수학은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에 비해서 무려 12점, 13점 차이가 나죠. 결국 이게 이 사회계열은 수학이 35% 반영이고 인문계열은 수학이 25% 반영, 국어와 수학 반영비율이 역전되는 요 비율에 따라서 아이들의 점수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보시죠. 영역별 반영 비율을 고려 안 하고 지원하는 거는 조금은 무모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총점은 같아도 영역별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또 짚어볼 게 있습니다. 수학이 우수하다라고는 하지만은요, 사회계열의 국어 70% 성적은 인문계열 70% 성적에 비해서 8점 정도가 낮습니다. 이 얘기는 수학이 우수해서 수학을 35% 반영하는 경희대 지원하겠습니다. 경희대 사회계열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은 그 친구는 수학이 우수한 거지 수학도 우수한 게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냐고요? 수학이 우수하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이 뭔가 좀 아쉬운 친구들이 이쪽으로 옵니다. 수학도 우수하고 다른 것도 우수하면 다른데 상위권 대학으로 간다는 얘기죠. 결국 경희대 사회계열에 수학이 우수한 친구들이 와요라고 하지만은 내가 수학은 덜 우수해도 국어든 탐구든 다른 영역을 내가 커버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너무 지나치게 그리 겁먹을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합격자는 수학 점수로만 끊는 것이 아니라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총점을 영역별로 반영해서 총점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몰려와요. 저는 이제 여기 못 가요 라고 겁낼 것이 아니라 몰려올 수 있겠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학은 아쉽지만 다른 거는 내가 커버할 만한, 방어할 만한 점수가 돼 라고 하는 거를 찾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인문계 쪽 확률과 통계 선택한 친구들이 무작정 수학 점수가 다소 아쉽다라고 위축되기보다는
나의 강점 있는 영역을 찾아보는 이런 적극적인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지원을 고려할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첫 번째는 진학만이 아니라 진로도 고민하셔야 되지만은요, 상향 지원할지 소신 지원할지 안정 지원할지, 학부모님들은 그래요. 이 가군나군 다군 세 개를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즉 꼭 합격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안정 쪽을 세 개 중에서 개수를 더 늘리는 거고요. 올해 점수가 아쉬워서 일단은 저는 재수까지 염두에 두고 제가 지원하고 싶은 대학 가겠습니다라고 한다면은 이 카드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사전에 상향 지원할지 안정 지원할지는 정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고요? 가군나군 다군 세 번의 기회이긴 한데 세 번 다 합격을 목표로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죠. 따라서 상향 지원, 안정 지원의 이 카드의 조합은 먼저 좀 고민을 해 두셔야 되고요. 당연히 전형 방법이다, 전년도 지원 결과다, 올해 환산점의 이런 방법이다라고 하는 전형 방법. 그래서 일단 지원 전략 세우시고 전형 방법에 대한 고민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수시에서 합격한 친구들은 당연히 정시에 지원하면 안 됩니다. 근데 금지라고 되어 있지만은요, 사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바로 이런 경우, 즉 충원 합격 통보 대상자인데 통보를 직접 받지는 못했어요 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수시에서 합격 안 돼서 정시에 지원하려고 가족여행을 떠났어요. 그 사이에 충원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본인과 보호자한테 전화 연락을 하다가 안 되면은 녹취록을 남겨두고 차점자한테 기회가 넘어가요. 근데 직접 통화가 안 됐어도 그 친구는 대상자가 됩니다. 등록을 안 했을 뿐이지 수시 합격이었거든요. 정시 지원이 안 됩니다. 근데 지원이 안 되는 단계에서요, 정시에서 지원하고자 할 때 화면에 그게 떠요. 수시 합격자입니다. 정시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수시 합격자는 정시 지원이 안 되고요. 가군나군 다군 지원하는 거 요거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정시 모집이 끝난 다음에는 모든 일정이 끝난 다음에 20일 이후에 2월 20일 이후에 추가 모집이라는 일정이 있습니다. 모든 대학이 같이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대학에서 수시와 정시에서 선발하지 못한 인원을 선발하는 요 추가 모집도 있는데, 요거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교회 홈피와 그 다음에 대학별 홈피에서 자료를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진학상담은 센진학과 함께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센진학에서는 서울시 시내에서의 진학을 많이 연구하시고 고민하시고 이렇게 진학을 관심 두신 선생님들, 전문가 선생님들이 모여서 자료집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12월 21일 날 오픈되는 센진학 상담 프로그램, 정시 상담 프로그램을 관심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이 1대1 특별 상담이 있습니다. 대면 상담으로 진행되는 21일부터 크리스마스 지나서까지 저희 센진학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 무시하고 상담 진행합니다. 요거를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정으로 보면요,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정시상담 신청을 온라인상에서 받고요. 21일부터 25일까지 오프라인으로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온라인 상담 신청을 놓치셨다라고 한다면은 요 오프라인 상담 기간 중에 현장에서 접수하고 다소 대기하는 시간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현장에서 대기하셨다가 상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담 받으시고 12월 29일부터 1월 2일까지 진행되는 원서 접수에 좀 더 신중하게, 당연히 가고 싶은 대학, 목표로 한 대학을 포함해서 신중하게 합격의 가능성도 높이는 이런 전략으로 세우셔서 우리 아이들이 비록 수시에서는 합격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지만 이렇게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고 지원 전략을 세움으로써 정시에서는 꼭 합격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